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보유자산 규모까지 공개하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자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내년 초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LG그룹이 계열사 사장 대부분을 유임시키는 안정형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재계 순위 6위의 롯데그룹이 일명 찌라시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12월 파산 루머에 이어 롯데케미컬 신용 위기설까지 번지자 오늘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보유자산 규모까지 공개하면서 유동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를 향한 시장의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일명 롯데 위기설 찌라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는 롯데그룹이 다음 달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이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도 위기라는 건데요. 차입금이 재계 4위인 39조 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은 재계 17위인 1조 원에 불과해 롯데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가 닥쳤다는 건데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18일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에 롯데 측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당시 한 롯데 지주 관계자는 공시 외에는 증권가 찌라시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틀 만인 오늘 아예 공식적인 설명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롯데그룹이 돈이 좀 부족한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루머가 돈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실제로 롯데그룹의 차입금이 최근 크게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롯데지주와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등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이들 세 곳의 총 차입금이 35조 2,014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25조 원대에서 5년도 안 돼서 10조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특히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롯데케미칼이 위기설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찌라시에는 정면 대응하지 않았던 롯데그룹이 나선 건 결국 이 롯데케미컬 신용 위기설 때문인데 이 회사채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이 일정 수익 이상을 내야 하는 이 회사채 특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약 조건은 3개년 에비타를 이자 비용으로 나눴을 때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인데요. 에비타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말합니다. 롯데는 2024년 9월 말 기준 4.3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5배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 말에는 1.1배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14개가 대상인데 당시만 해도 석유화학 업황이 좋았던 만큼 이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 매출 5조 2,002억 원, 영업 손실 4,136억 원을 기록해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최근 실적 부진에 5조 2천억 원짜리 라인 프로젝트, 또 2조 7천억 원 규모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 인수 등이 겹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해명에 나선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컬에 대한 해법도 내놨습니까?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일단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롯데그룹은 현재 부동산과 가용 예금만 7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규모까지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
서울서초동 롯데칠성음료 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칠성음료 부지의 부동산 가치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롯데 측은 자산 효율화 작업과 함께 수익성 중심 경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알짜 부동산을 팔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루머 자체는 좀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롯데케미칼 역시 10월 기준 활용 가능한 보유예금 2조 원을 포함해서 가용 유동성 자금이 4조 원 상당입니다. 다만 롯데그룹에 대한 우려가 전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점검 대상으로 롯데그룹을 꼽은 바 있습니다. 유통과 석유화학 건설 등 현재 업황이 좋지 않은 사업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0%에 이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력만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차입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을 일부 처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을 파는 순간 그룹의 위기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을 파는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다.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의 인사 시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이 사장단 인사를 했는데 계열사 사장 대부분을 유임시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인사 시즌을 맞은 기업들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LG그룹이 방금 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 한 30분 전에 LG그룹 지주에서까지 자료가 나오면서 사장단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처럼 LG그룹 사장단은 대부분이 유임을 했습니다. 이제 조주환 LG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그리고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등이 유임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이었던 조주환 LG전자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좀 점쳐지긴 했는데 이는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LG그룹은 기존 권봉석 LG 부회장 그리고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 2인 부회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곳도 있는데요. LG U+입니다. 황현식 사장이 4년 만에 물러나고 LG 경영전략 부문장이었던 홍범식 사장이 신임 CEO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맏형인 LG전자가 실적 선방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계열사들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로 본 LG그룹의 내년 사업 전략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확실한 사업을 밀어주겠다, 즉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사장 2명을 포함해서 임원 승진자가 4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장 승진자가 1명밖에 없는 등 승진자가 총 42명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확실한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이제 조직 개편이 좀 눈에 띄는데요. 조직 개편 자체는 대대적으로 좀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LG전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4개의 사업부가 있었잖아요. 뭐 가전, TV, 전장, 그다음에 이제 B2B 이렇게 크게 4개가 있었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이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존 4개의 사업본부 명칭이 다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전 사업이 HS로, 그 TV 사업이 MS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은 이제 명칭은 똑같은데 뭐 영어 약자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포괄적으로 에코솔루션 사업, 이게 ES 사업본부가 신설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B2B 사업본부를 하던 BS 사업본부가 사실은 이제 뭐 모니터도 하고 사이니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지금 차세대 먹거리, 그러니까 LG전자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H백이라고 하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칠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전기차 충전 사업도 이제 유니콘 사업으로 키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사업들을 모아서 ES 사업본부가 이제 좀 신설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내년에는 트럼프발 이제 해외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 본부에 B2B 사업 역량 강화 담당이 신설되는 등 해외 사업을 좀 역량이 강화되는 기조도 유지됩니다. 네.
이 재계 인사 시즌 아무래도 올해 최대 관심사는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폭풍 전야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이 사장단 인사를 발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11월 말에 이제 인사가 단행이 됐었거든요. 11월 27일 단행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이제 12월보다는 11월 말에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그룹이 처음으로 외국인 CEO를 영입을 하고 파격 인사를 내놨죠. 그리고 CJ그룹도 30대 대표이사를 발탁하는 등 좀 이제 파격적인 인사들이 있었는데 좀 불안한 시장 환경에 따라서 좀 더 성과주의적으로 이제 인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삼성전자를 사실 둘러싼 이런 시장 환경들을 감안을 하면 이것보다 더 파격에 파격을 더한 대대적인 변혁이 회사 안팎에서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 후반께 이제 사장단 인사 및 이제 임원 인사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속으로 다음 달 초에는 조직 개편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12월 초 인사를 단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는 11월 27일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고요. 올해는 이보다 더 빠른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풍문으로 한번 인사안을 냈다가 좀 임원 이제 퇴직자 명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물갈이 인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던 이런 풍문도 들리는 만큼 좀 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의 수뇌부 교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문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단이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 이제 일반 시청자분도 이 이름을 다 기억을 할 텐데 정현호 사업부의 TF장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노조와의 갈등이 좀 지금 일단락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현호 부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현호 사업지원 TF장의 거취가 좀 관심이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기가 이제 2026년 내후년이죠. 3월까지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도과 이제 올해 반도체 수장을 맡았던 이제 전영현 부회장도 좀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는 볼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반도체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 각 부문별 사장들의 교체도 관심 대상입니다. 이들은 이제 임명된 지 3에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모두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그룹 리밸런싱을 좀 강도 높게 시행을 했잖아요. 그 결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제 재편도 이뤄지곤 했었는데 때문에 SK그룹 안에서 사장단 인사 자체는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K스퀘어와 이미 SK에코플랜트 CEO는 교체된 바가 있고 SK이노베이션 자회사 이제 사장단은 이미 인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단 이제 지난해에 이제 60대 부회장단 4인이 이선으로 물러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 부회장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광노정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AI 반도체 외에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다 부진을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계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임원 승진자가 예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이 다음 주부터는 5대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CEO 인사 시즌도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대다수 은행장과 고위급 임원들이 바뀔 것이란 이른바 물갈이설이 돌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장 전원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되는 가운데 각 금융그룹 이사회는 현재 계열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승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행장들의 연임 혹은 교체 여부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연임 포기 의사를 내비친 행장은 없지만 업계에선 일부 은행이 쇄신 차원에서 CEO 교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됩니다. 특히 손태승 전 회장 가족에 대한 부당대출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간 인사권 갈등에 휘말린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교체설에 힘이 실립니다. 상대적으로 이슈가 없었던 신한과 하나는 아직까진 연임이 유력하지만 리딩뱅크 경쟁과 후계 구도 등을 고려하면 그룹 차원에서 사령탑 교체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직 은행장 중 유일하게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재근 국민은행장에 대해 KB금융 내부에선 사면임을 확실시하고 있지만 CEO의 장기 연임에 부정적인 당국의 태도가 변수로 꼽힙니다.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NH금융의 이석준 회장은
최대 주주인 농협중앙회와 인사권을 두고 공개적인 갈등을 빚었던 만큼 교체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연말 인사를 둘러싼 각종 추정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는 아직 임기를 1년 반가량 남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입니다. 전임 회장 가족에 대한 부당대출을 현 은행 경영진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임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등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금감원의 초장기 검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 거센 외풍이 이어지며 조금씩 거취에 부담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선범진입니다. 현대차가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새 대표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사장은 아이오닉 9 전체 판매량의 80%를 미국에서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차체를 덮은 장막이 벗겨지자 아이오닉 9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브랜드 첫 대형 플러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지만 회사 전동화의 야심작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대형 SUV의 본고장이고 자신감 있게 런칭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미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됐고요. 아이오닉 9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첫 대형 SUV입니다. 특히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 모두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바퀴와 뒷바퀴 간 거리인 휠베이스는 동급 최대로 헤드룸과 레그룸이 극대화된 3열의 공간에 7명이 탈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제품 아이오닉 9이 기존 제품 아이오닉 5와 6만큼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80%가 팔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첫 외국인 대표이사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사장은 행사에서 아이오닉 9이 미 현지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building this in our Meta plant in Savannah, Georgia. So this plant is already in operation. It started about a month ago. That the Ioniq 9 is going to be a great contributor of that. 아이오닉 9은 내년 상반기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라인업을 확대해 2030년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새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더해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 신설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94,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 30분경엔 97,000달러까지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 1억 3,680만 원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면서 트럼프 수혜주에 투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과열된 데 따른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직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후보자 선정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직책은 의회와 정부, SEC 등 관계부처 사이의 소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등 이쪽에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좌관 같은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SEC도 통제를 하고 의회 대응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 개의 비트코인과 향후 획득할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하는 것이 트럼프 2기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히며 친가상자산 행정부의 출범을 알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고 브라이언 브룩스 전 바이낸스 미국 법인 CEO는 오늘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을 방문해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옵션 거래까지 시작되면서 합법적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도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CNBC 등 외신들은 현재 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금과 같은 장기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높여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하자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록 3일 만에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민주당이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주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하면서 법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당장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6개 대기업 사장들이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상법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충실 의무와 함께 주주 보호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에 논의됐던 개정안보다 수위를 더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반발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너무 광범위해 자칫 이사를 향한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 부담이 커지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같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 그리고 M&A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이 교각 사료에 가까운 처방이라고 지적합니다.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을 건드리기보다는 핀셋형 제도 개선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쪼개기 상장과 불공정 합병 비율 산정 같은 문제는 자본시장법을 손보는 정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자본시장법상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